현대의 전쟁은 종종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것은 몇 줄짜리 경고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정부가 자국민에게 특정 국가에서 즉시 떠나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장은 단순한 여행주의보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위험 시나리오가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 됐을 가능성이 있고 항공 노선과 출국 경로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모든 선택지가 닫힐 수 있다면 남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경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 경고가 사용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어떤 상황은 며칠 단위로 움직이지만 어떤 상황은 몇 시간 단위로 급변합니다. 시간이 강조될 때는 대체로 한 가지를 뜻합니다. 하늘길이 끊기거나 공항이 마비되거나 도로와 국경이 혼란에 빠져 평소에는 당연했던 출국이 갑자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여러 위기에서 사람들은 전날까지 있었던 항공편이 하룻밤 사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일정표가 지워지고 공항의 전광판이 멈추고 출국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운과 타이밍의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피 권고는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외교 채널의 움직임, 비공개 협의, 항공안전평가, 현지 치안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감지되는 불안정의 조짐이 한꺼번에 쌓일 때 대피 권고는 마지막에 가까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국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사람을 빼내기 위한 실행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뉴스 화면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한 가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공식 공지 하나가 동시에 몰려올 때 사람은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리면 비행기가 남아있는가? 떠난다면 어느 경로가 가장 안전한가? 위기 속 선택지는 늘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과 불확실성을 저울질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대피 권고는 현지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지시이면서 전 세계에는 위기가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간접 메시지로 읽힙니다. 물론 대피 권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권고는 권고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그 권고가 다른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겹칠 때입니다. 특히 민감한 시설이나 군사적 중요 지역에서 설명되지 않는 사고가 보고될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집니다. 한 번의 폭발, 한 줄기 연기, 단편적인 영상은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고 내부 통제 실패일 수도 있으며 또는 공개되지 않은 충돌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을수록 시장과 여론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흔들림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위험 분석에는 아주 현실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면 그 최악의 상황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비는 곧 공격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가 회의실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뜻은 됩니다. 특히 중동처럼 오해 하나가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는 대비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대비하고 다른 한쪽은 그 대비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긴장을 높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은 점점 더 스스로를 가속시키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전의 파동인지 아니면 실제 변곡점의 전조인지 그 구분을 위해서는 말보다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정치의 언어는 협상과 압박을 위해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준비는 비용이 크고 흔적이 남으며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강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경로가 열리며 어떤 체계가 활성화되는가입니다. 전쟁이 정말 가까워질 때 그것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때로 지도 위의 작은 점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던 먼 바다의 기지가 아짜낙 전략적 대화의 중심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거론된다는 것은 작전 범위와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공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압박이 되고 중간에 선 국가들에게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동맹의 이해관계, 기지 제공 여부, 영공 통과, 후방 지원 같은 요소들이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 공격이 있나 없나만이 아닙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고리로 실행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동맹의 역할은 작전의 속도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획은 지연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조가 불확실해질수록 한쪽은 더 단독적인 방식, 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기의 궤적은 더 읽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란 같은 지점을 바라볼 때 하나의 뉴스 조각만 붙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피 권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 전략적 기지의 거론, 그리고 힘의 배치가 만들어내는 리듬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기는 단일 사건으로 폭발하기보다 여러 징후가 서로를 밀어올리며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톱니가 돌기 시작하면 큰 톱니가 따라 돌아가고 시스템 전체가 가속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첫 번째 폭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많은 신호가 있었는데도 세계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라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는 더 무거운 층위의 데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지가 언급되는지, 어떤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 배치가 어떤 의미의 언어가 되는지. 군사적 준비는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항모, 잠수함, 장거리, 항공전력 같은 형태로 말해질 때 세계는 보통 가장 진지한 방식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표정과 수사학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물류를 읽게 됩니다. 장거리 작전은 의지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지가 거론되는지, 어디에서 출격하고 어디에서 보급하는지, 어떤 항공기가 공중에서 눈과 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력이 결집되는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준비입니다. 먼 대양 한가운데의 기지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 때문입니다.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플랫폼은 그 자체로 억제의 도구가 되지만 동시에 상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상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경로입니다. 발진할 활주로가 있고 안전한 항로가 확보되고 공중급유가 가능하며 정보자산이 연결되는 순간 위기 단계는 한 칸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교 메시지의 강도보다 지휘 통제망이 어떻게 짜이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맹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국제정치는 늘 거래와 균형 위에 서 있고 군사작전은 그 균형의 가장 민감한 영역을 건드립니다. 어떤 동맹이 기지 사용에 소극적이거나 거절하는 모습은 단순히 찬성, 반대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전의 속도, 방식, 그리고 책임의 분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쪽의 거절이 반드시 위기를 낮춘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협조가 불확실해질수록 계획은 더 독자적으로 바뀌고 더 짧은 시간표로 재편되며 더 단순하고 강한 방식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동맹의 조율이 길어질수록 한쪽은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단지 정치적 성격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은 의외로 단순한 요소들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중작전에서 핵심은 전투기 숫자만이 아닙니다.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출격 회전율이 유지됩니다. 조기경보기와 정찰기가 있어야 표적 정보와 공역 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전 자산이 있어야 상대의 레이더와 통신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물릴 때 단기간에 압도적인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전력이 어떤 형태로 증강되는지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그림을 향하는지 대략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준비와 결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한 행위이고 결정은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많은 위기에서 전력은 이미 배치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성사되거나 반대로 작은 사건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실행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기에는 늘 반전의 길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길이 열려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상대 내부로 이동합니다.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내부의 균열은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경제가 흔들릴 때 정치적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생활의 불안이 먼저 사람들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환율이 급변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면 정부는 더 강한 통제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강해질수록 불안은 다시 커집니다. 이 악순환은 뉴스의 자극적 장면보다 훨씬 무겁고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통화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숫자는 더 이상 경제 지표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환율을 보면서 내일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물과 외화를 찾게 되고 그 움직임이 다시 통화 가치를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심리의 방향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단 한 번의 소문, 단 한 장의 영상,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정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통제의 확신입니다. 외교적 고립감은 이런 내부 압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어떤 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금과 물자가 들어오고 에너지와 식량의 동맥이 유지되며 정치적 출구가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동맥이 가늘어지고 지지가 약해지고 거래가 계산으로만 남게 될 때 체감되는 고립은 사람들의 표정까지 바꿉니다. 지도부는 더 많은 지원을 원하지만 지원하는 쪽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위기 속의 동맹은 종종 우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계산은 냉정합니다. 자신이 이미 전쟁의 수렁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비용이 큽니다. 외부에서는 큰 그림의 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우선순위와 손익 계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확전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질수록 지도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재조정합니다. 한쪽을 돕는 일은 다른 한쪽과의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두기가 더 큰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층의 움직임입니다. 위기가 커질 때 권력 핵심이 어디에 모이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시설이 강화되는지 이런 정보는 늘 불완전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권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권력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 이동은 단지 안전 때문만이 아니라 지위의 지속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적 피해보다 지휘체계의 마비입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려는 본능은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박이 클수록 내부의 의견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강경책을 택하자는 목소리와 출구를 찾자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벌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선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결정은 더 급해집니다. 이때 대중의 시선은 또 하나의 층위로 이동합니다. 정보전입니다. 위기에서 정보는 무기처럼 사용됩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배치했는지, 어떤 자산이 움직였는지, 어떤 신호가 감지됐는지. 이 정보를 먼저 가진 쪽은 협상에서도 군사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위성, 정찰, 통신, 항법 체계를 총동원해 상대를 관찰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리적 압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자전은 이 정보 경쟁의 마지막 문턱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혼란에 빠지고 데이터가 왜곡되는 순간 상대의 대응 속도는 급격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력의 배치와 동맹의 조율, 경제의 불안과 내부의 균열, 정보전의 가속이 동시에 진행될 때 위기는 한 번에 커집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겹치며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세계는 종종 뒤늦게 체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연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중동이라는 한 지역을 넘어 다른 전장으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 질서는 하나의 전선에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위기가 커지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확대되고 기술과 에너지, 동맹의 선택이 여러 지역에 동시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현대전쟁에서 통신과 데이터가 종종 탱크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쟁에서 탱크와 미사일이 전면에 서는 순간은 종종 마지막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 이전의 전장을 바꾸는 것은 통신과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위기가 커질수록 동시에 다른 전선에서 정보 인프라가 흔들리는 신호가 나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동시 진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근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지위가 무너지고 지위가 무너지면 전선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합니다. 전선의 변화는 지도 위의 선이 움직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초 안에 전달돼야 하는 정보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좌표와 지형 정보, 아군 위치, 적의 이동, 보급 경로, 드론 영상,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때 전쟁은 기계처럼 굴러갑니다. 반대로 그 연결이 끊기면 전쟁은 갑자기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지휘관은 눈앞에 제한된 시야에 의존하게 되고 부대는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오판과 공포가 커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먼저 발견한 쪽이 속도를 갖게 됩니다. 속도는 단순히 전진의 속도가 아닙니다. 판단의 속도입니다. 보고와 승인, 조종과 실행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는가. 현대 전장에서 이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더 이상 군대의 규모만이 아니라 정보체계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통신과 항법의 우위를 갖는 순간 전장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부대가 큰 부대를 상대로도 선택한 지점에서 국지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한 번에 깨지 못하더라도 약한 틈을 파고들어 결국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드론이 더해지면 전쟁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드론은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눈과 귀이며 심리적 압박입니다. 하늘에서 떠있는 작은 기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전장에 있는 병사에게 매우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심리전과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스피커를 단 드론이 하늘에서 말을 건네는 장면은 영화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고립감과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전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전투의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또 다른 축은 훨씬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전장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경제는 피를 흘립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가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군대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유시설, 저장기지, 공급망은 단지 경제자산이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의 일부입니다. 물류는 연료 위에서 움직이고 연료가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려짐은 결국 전선의 방어력과 사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거리 타격이 반복되는 전장은 단순히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지속의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흔히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오래 버틸 것인가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단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사회가 받아들이는 비용, 동맹이 감당하는 부담, 경제가 유지하는 숨결, 그리고 국민이 견디는 피로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출구를 필요로 합니다. 협상이 쉽지 않더라도 비공개 대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돌처럼 단단한 발언을 하면서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작은 틈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전쟁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숫자와 지도를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봅니다. 몇 곳을 탈환했는지, 몇 대가 격추됐는지, 몇 %가 변했는지. 하지만 어떤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강하게 상기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전쟁의 전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닿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공포, 가족과의 분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아이가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전쟁이 만들어낸 비정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부분에 두는 것은 단지 감정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사건이 아니라 현실로 다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은 늘 거대한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과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긴장을 바라보면서도 한 가지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실에 기반의 상황을 이해하고 과도한 확신과 공포를 피하며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뉴스와 분석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층위의 신호를 따라왔습니다. 첫째, 외교적 경고와 대피 공고 같은 공식 신호가 왜 무게를 가지는지. 둘째, 기지와 전력 배치, 동맹 조율 같은 구조적 준비가 어떻게 위기의 단계와 리듬을 드러내는지. 셋째, 경제와 심리, 정보전이 동시에 흔들릴 때 내부의 압박이 어떻게 커지고 그 압박이 다른 전선과 연결되며 세계를 흔드는지. 이 세 층위는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이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원인을 키우는 방식으로 위기는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가 말이고 어떤 신호가 행동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현장에 민감한 사건이 나올 때 그것이 단발성인지 연쇄의 일부인지 보려면 시간표와 물류, 정보체계와 동맹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와 지도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호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느꼈나요? 대피 권고 같은 공식 메시지인가요? 전력 배치 같은 구조적 움직임인가요? 아니면 경제의 불안과 정보전의 가속 같은 보이지 않는 압력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서는 그 관점을 바탕으로 신호들을 더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